네, 올려주세요. 천만 조직만이 살 길이다. 북 대한민국 적대국으로 헌법에다가 규정을 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대한민국을 적대국이라고는 원래 안 돼 있었나 보네요. 이게요. 적대국이라고 헌법에 규정했다고 이렇게 규탄을 하는 거 보니까요. 원래는 뭐 우리도 북한을 적대국으로 여기고, 그러나 이제 이 좌파 정부들은 헛된 꿈을 꿔왔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먼저 우리를 적대국으로, 네. 북한의 헌법이 무슨 헌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인 독재 체제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명색이 헌법에다가 네.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의도를 우리는 알고 여기서 우리 강경하게 맞서야죠. 맞습니다. 진짜 이게 한반도의 어떤 그 전쟁의 어떤 긴장감이 지금 막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썸네일을 보니까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했다가 지금 이제 파병을 보냈다. 저희 지금 제일 왼쪽 좌측 상단에 보면 자유일보 헤드라인 보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북파병 1만 명으로 특수대대를 조직해서 보냈다. 이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전쟁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주사파 세력을 통해서 전쟁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전쟁 없이 대한민국을 먹기는 어렵겠구나 싶어서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적대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모션들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문가들 속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을 좀 심각하게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북한 연평도 포격을 언급하면서 포문을 열어서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니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도 언론사에서 중요하게 이 내용을 전문가들과 함께 다루고 있던데, 목사님, 그 연평도 포격 때도 사실 우리 영토에 포를 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전쟁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었잖아요. 그 당시에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장산곶, 소위 말하는 북한의 해안에 있는 이 장산곶 쪽에서 연평도에 이제 포격을 했는데, 포문이 열렸어도 설마 우리 영토에다가 포를 쏘겠냐. 그래서 우리 연평도에서는 별 대비가 그때 없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도 강력하게 김관진 국방장관 이후에 네. 이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뭐 또다시 만약에 연평도라든지 이 서해 5도에 또 포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리가 원점까지 아주 타격하라고 했던 그 김관진 전 장관의 그 말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조를 우리가 유지해서 포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벌써 도발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연평도 포격이 있던 당시에 병사 한 분이 이제 말년 휴가를 나가려고 선착장에 나가 있다가 갑자기 포소리가 들려서 부대로 복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부대 복귀해서 연평도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때 그 현장에서 순직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말년 병장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안위를 지키고 있는 것 역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건장한 우리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딱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위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김어준 여론조사 꽃 여론 조작 기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여당 대표의 워딩에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목사님, 사실 우리 광화문 자유애국 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지금요.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예. 우리가 뭐 모이는 인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작을 하고 예. 또 이번에도 우리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네. 일부 이제 또 여전히 이제 사전 선거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이 선거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어떻게 우리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 애국 우파들만 해도, 물론 애국 우파들의 중도 성향을 띠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20%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여론조사하는 그런 기관들을 믿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오늘 그 영상을 하나 짧게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 미국 기밀 문서가 이제 해제가 됐다 하면서 5.18 관련돼서 방송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짧은 영상인데 함께 잠시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니고 등사기로 민 건데 5.18 터지자마자 저한테 그 내용이 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몰랐지만 그 뒤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전에 계획된 거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기밀문서 해제된 게 뭐냐면 DJ가 학생들에게 돈을 줘서 폭동을 일으켜라. 이 5.18은 김대중과 당시에 광주에서 북한으로 5,000회 정도의 비밀 무전 교신이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던 북한의 지시를 받은 고정 간첩들과 그 다음에 김대중이 앞장서서 돈을 주어서 무장 반란을 획책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건 DJ도 당시에 그 녹취한 내용을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5.18도 북한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알기에는 북한이 계획하고 김대중이 그것을 실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5.18은 김대중이 일으켰다고 미국의 CIA가 비밀 문서를 공개했잖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야. 부산에 있었으니까 한 번만 더 DJ 보겠습니다. 비서가 5.18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삐라를 주면서 이거를 뿌리라 그랬거든요. 당시 삐라라는 게 지금쯤 인쇄물이 아니고 등사기로 민 건데 5.18 터지자마자 저한테 그 내용이 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몰랐지만 그 뒤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전에 계획된 거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기밀문서 해제된 게 뭐냐면 DJ가 학생들에게 돈을 줘서 폭동을 일으켜라. 이 5.18은 김대중과 당시에 광주에서 북한으로 5,000회 정도의 비밀 무전 교신이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 있던 북한의 지시를 받은 고정 간첩들과 그 다음에 김대중이 앞장서서 돈을 주어서 무장 반란을 획책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건 DJ도 당시에 그 녹취한 내용을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5.18도 북한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알기에는 북한이 계획하고 김대중이 그것을 실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5.18은 김대중이 일으켰다고 미국의 CIA가 비밀 문서를 공개했잖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야. 부산에 있었으니까. 네, 여기까지. 미국에서 이런 기밀 문서가 상당한 어떤 기간이 지나가면 해제가 돼서 언론에 공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미국에서 기밀 문서가 해제가 되었는데 5.18 관련돼서 DJ가 김대중이 이제 돈을 풀어서 학생들을 선동의 도구로 지금 삼았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서 하나씩 어떤 그 내막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좌파 어떤 그 이념을 학생들이 주입하는 것은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배후에는 올라가고 캐보고 결국은 북한이죠. 지금 우리 이동호 장군이 얘기한 것 중에서도 광주와 북한 간에 무전 교신 내용이 5,000건 있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날 특정적인 날. 예, 그래서 특정한 그날에 장소는 광주, 네. 광주와 북한 간에 무전 교신이 5,000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80년대입니다. 네. 80년 5월 18일 날 얘기를 하는데 80년도에 78년, 79년, 80년 이때 이미 우리는요 우리 육군 안에는 전파 보안대가 있어요. 맞습니다. 보안사령부 안에 전파 보안대라는 게 기사 띄워주세요. 지금의 이제 송파 쪽에 예. 송파 쪽에 옛날 특전사령부하고 행정학교 그 사이에 보면 전파 보안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테나가 많이 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파 보안대는 국내 모든 전파를 다 체크하지만 북한에서 무슨 전파가 남쪽으로 오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하는데 그날 교신은 광주와 북한 간의 오간 교신 그때 무슨 전화가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예. 직통 전화가 있었던 거 아닌데 무선 교신한 내용만을 결국 이제 체크한 내용이 5,000건이다. 이렇게. 근데 5,000건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누군가가 그 교신을 보낸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 있지 않겠어요? 예. 그 자체가 간첩들이죠. 북한에 추종되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고, 네. 뭐 김대중뿐만이 아니라 뭐 민주당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좌익 학생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정부 운동을 하게 하고 우리말로 옛날 우리가 말 때 데모한다 그러잖아요. 데모. 네. 데모꾼들 그 앞에서는 지금 현재 누굽니까? 정청래, 뭐 김민석이 다 그 학창 시절에 그거 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앉아서 이제는 또 국가의 세금으로 밥 먹고 살아요. 학생 시절에는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북한에 지령받아서 반정부 시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국회의원 자리에 또 이렇게 앉아있죠. 이런 것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도 국민들이 별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아래 에서님이라고 하는 분이 댓글 올려주셨는데 심각한 문제인데 국민들은 별 반응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교육감 선거마저도 사실 어제 보니까 결과가 저희가 바라던 결과와는 좀 상반되게 나왔습니다.
지금 한 3,300명 우리 애국 식구들 들어오셨는데 아마 서울에 계시는 우리 식구들은 아마 서울 교육감 선거를 투표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우파가 지지했던 조전혁 후보가 안 됐는데 그 중간에 또 자유우파를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뭐 윤상원과 뭐 머시기가 또 일정 부분을 또 뺏어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선거에 졌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이걸 거울 삼아서 투표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20%. 맞습니다. 최소한 중고등학교 때리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 아빠들은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투표율이 20%밖에 안 돼요. 20%. 그러니 20%에서 절반을 지지했다 그러면 서울 시민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 지지받은 거 가지고 교육감을 해먹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게 본선거가 아니고 보궐선거기 때문에 조희연이가 죄짓고 이번에 떨려났는데 그 자녀기간 전임 교육감의 자녀기간인 1년 6개월만을 새로 된 교육감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1년 6개월 좀 넘나 본데 지나면 다시 이제 본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거울 삼아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좌파의 명맥으로 이어지는 교육감을 다시 1년 반 후에는 우리가 되찾아 와야죠. 맞습니다. 이번에 1년 한 8개월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그 5년인가요? 5년. 예, 본선거 해죠. 예. 네, 본선거가 지금은 있기 때문에. 예. 보궐선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전임자의 자녀 기간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웃기는 게 나는 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저 문재인이가 결국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못한 그 자녀 기간만 대통령하고 다시 했어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해먹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5.18 관련돼서는 지금 뭐 대한민국 내에서는 거의 성역화가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야당이 이야기하는 그 역사 관점에서의 5.18에 대한 인식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성역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니 자유민주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이건 무슨 우리가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어째서 5.18에 대해서는 5.18 그 유공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유공을 했는지 어떤 유공했는지 유공 내역하고 그 명단을 다 밝혀야 되죠. 국가 세금으로 유공자들 연금 받아먹고 온갖 특혜는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 깜깜이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니 보훈처에서 도대체 제가 뭐 하는 겁니까? 밝혀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지금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도 방송에 보니까 선생님, 이게 우리 국군이 들고 있던 총과 그리고 시민군이 들고 있던 총이 기종이 달랐지 않습니까, 목사님? 칼빈 소총과 또 이 기종이 달랐는데도 시민군 총에 맞아서 죽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냥 앞으로 전라도 광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이야기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하고 실제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10년, 20년만 흘러가면 그냥 역사적 사실로 굳혀지게 되는 것도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차, 3차로 이어지게 우리는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왜 떳떳하면 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5.18 법을 제정해서 거론하지 못하게 합니까? 세월도 많이 갔고 30년 이상이 흘렀는데 떳떳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역사적으로 이 좋은 민주화 운동을 왜 안 밝힙니까? 다 밝혀야 되죠. 정말 어떤 피해를 당했고 누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유공자고 그리고 결과물이 뭐라는 거 왜 떳떳한 민주화 운동이라면 왜 못 밝힙니까? 밝혀야죠. 맞습니다. 추후에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